네, 한겨레 신문의 이춘재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동수 변호사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한동수 변호사께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 손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얘기할 게 좀 많습니다. 이슈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 40명이 일동명의로 우리 돌려보내주세요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좀 어이가 없고요. 그죠? 이게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잘 못해서 지금 일부러 돈 들여서 하는 특검인데 그렇네. 와가지고 AS를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지. 네, 예, 한마디로 네. 정리하시네. 예, 맞네. 예. 네, 그렇고 그리고 쭉 사정을 좀 들어보니까 아마 이제 그 김건희 특검팀에 그 40명의 검사들이 파견되어 있는데 주력 부대는 이제 그 건진법사 수사했던 남부지검 검사들 8명인가 9명인가 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그 사건을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올려 보냈잖아요. 그죠? 그 맞아요. 공천 개입 관련 그런 것들. 그 검사들이 중앙지검에서 한 검사들이 또 한 8명, 9명 있는 거 같고. 네네네네. 처음에 이제 이런 의견을 제시한 쪽은 건진법사 팀. 남부지검 남부지검 팀들이 주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관본권 띠지 문제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 좀 심사가 뒤틀렸었는 뒤틀렸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쭉 하다가 뭐 수사를 제대로 했네 안 했네 뭐 건진법사 수사할 때 뭐 서울이 했네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네. 우리가 지금 특검에서 열심히 이렇게 밝혀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명태균 팀이 가세를 한 거랍니다. 명태균 팀은 왜 가세했대요 거긴 또? 글쎄 뭐 거기도 이제 뭐 우리도 한 마음 한 뜻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뭐 하여튼간 보기에도 일단 좋지가 않고 두 번째는 이게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검찰 개혁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혹시 그러면 그거 저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란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에도 파견 검사들 있잖아요. 그쪽은 움직임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약간 이건 묘한 이제 좀 관계가 좀 있는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특검이 검찰 출신인 조은석 특검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영향을 미쳐요? 약간의 이제 그 뭐 이른바 장악력? 통솔력 비슷한 뭐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 출신이니까. 그렇죠. 네, 김건희 특검은. 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뭐 그런 부분도 좀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좀 분석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실 파견 검사는 내란 특검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소유지에 한 15명 정도 투입돼 있어요. 실제로 수사 검사는 한 30여 명 정도 되는 건데. 아 그래요? 예, 거기서도 모여서 한번 얘기를 했답니다. 이런 거에 검사들이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그냥 뭐 좀 기분 나쁘다 이 정도로 끝났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이제 결부가 돼서 이렇게까지 나온 거죠. 최상병 특검 쪽에서 거기는 뭐 이렇게 목소리가 강한 검사들이 아닌 모양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거기는 사실 수사가 이제 마무리 국면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나? 그죠? 거기는 그런 거고. 근데 이게 일단 검찰에 이 검찰주의적 그런 사고죠. 윤석열식 사고인데 2011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야가 아마 그때는 이제 여당이 아마 저기 지금 한나라당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 2011년이면 이명박 정부 때죠. 그러니까요. 여야 의원들이 그때 이제 대검 중수부 폐지에 이제 합의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한참 그 대검 중수부에서 저축은행, 그 문제의 저축은행 수사를 했었거든요. 부산저축은행. 네. 뭐 저축은행 전반적으로 다 했었는데 이제 그때 뭐 유명한 윤석열 검사가 그때 중수과장을 하고 있었고 그 위에가 이제 우병우 수사기획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팀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 당시에. 참고인을 돌려보내고 갑자기 그 소식 듣자마자 출석한 참고인을 돌려보내고 검사들이 뭐 아예 태워보라고. 우리 폐지한다고 우리 뭐 일할 필요 없네 이런 거였네요. 뭐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2, 3일 정도 또 검사들이 안 나오고. 그래서 잠시 보류됐다가 이제 중수부 폐지는 2013년에 박근혜 정권 때 가서 이제 폐지가 되는데 딱 지금 그런 그 DNA를 그대로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 소식 듣자마자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례가 이미 전례가 있고. 그렇군요. 주요 고비고비마다 검사들이 이렇게 평검사들이 뭐 여러 가지 회의도 했었고 막 그런 전례가 있는 거죠.
장유미 변호사님은 아무튼 저런 집단 입장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저는 미비하고 소극적인 항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대검 중수부를 없앤다고 했을 때도 참고인 돌려보내고 안 나오고 이랬던 검찰이 지금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런 기류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줄사표 이런 건 없고 심지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도 뭐 줄사표니 뭐니 했지만 말씀 드린 거 맞네. 예를 들어서 그걸 저지할 생각했으면 더 일찍 했어야지. 더 일찍 했어야 되고. 완전 이제 국무회의 통과되는 날 할 게 아니죠. 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가 어떻게 보면 잠잠한 거죠. 왜냐하면 말할 수 없거든요. 국민 여론이란 건 이미 검찰이 등 돌리고 지난 정부 내내 봤어요.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명품백을 받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 주가 조작 혐의가 강력해도 무혐의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또 고검 가니까 증거를 찾아내고 이거 이상하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는 국면인 겁니다. 그런데 특검은 우리가 지금 수사하는 건 조금 국민 응원도 받고 있고 그런데 지금 결이 다르다. 검찰은 없애서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면서 우리한테는 왜 수사 기소를 같이 하라고 하느냐. 어색하다, 혼란스럽다.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알고 간 거거든요. 검찰 개혁은 이미 수순에 접어든 상태에서 특검법이 발족하고 이 출범하면서 본인들이 파견돼서 인사권자의 지시에 따라 가 있는 건데 어색하고 혼란스럽다라는 그 진단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이제 항명을 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태풍의 눈으로 그치고 그러면 더 세게 이제 그 2차로 더 센 어떤 집단 행동을 이렇게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못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론을 업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론이 안 좋아지고 사표도 쉽게 못 낼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 시장이 워낙 경쟁이 맞습니다. 치열해져서 진짜 주저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현직에 그러더라고요. 계신 분들이 상당히 주저하시는 이야기는 실제로 많이 듣거든요. 나가도 시베리아다. 차라리 안에 있자. 예전에 예전과 다르다. 예전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하고 나가면 보통 몇억, 몇십억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은 검사장 출신이 나가도 그 정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이. 줄 서 있어요.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지금 귀하 아니어도 많아요. 뭐 이런 건가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하여간 이렇게 한 번에 어떤 일회성 입장 표명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사실상 안에서 태업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수사 대충하고 안 하는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수사가 아마 이제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태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지장은 또 없을 안 받을 거다.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요? 궤도에 올랐다. 근데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까지 약간 소극적인 태업을 안 한 건 아니다 이런 진단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좀 전부터 이렇게 입장 발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조금 소극적으로 임한다고는 한다라고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굴러가는 정말 이게 한번 눈덩이처럼 굴르면 이제 자동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이란 게 수사는 있기 때문에 개인이 소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걸 제동 걸거나 하는 국면은 이미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냥 그러면 이제 민중기 특검이 이제 어르고 달래면서 다독이면서 끌고 가는 것. 어제 잘 하신 것 같아요. 어제 심정적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는 얘기를 고생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이고요. 그렇죠. 여름휴가도 없이 막 했는데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한편으로 달래가면서 그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다른 두 특검에게 번질 여지는 거의 없다. 그렇죠.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기현 판사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결과 보셨죠?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궁금한 게 이분은 왜 휴대폰을 그렇게 바꿨을까요? 글쎄 말이죠. 참 그게 너무 뜨악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주요 고비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들어왔던 날 바꿨더라고요. 그러고 6년 쓰다가 6년이면 되게 오래 쓰긴 했어요. 6년 동안 잘 이제 쓰기가 어려운데 배터리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잘 쓰셨나 봐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건 우연의 일치라고 쳐주는데 이거는 다음에 바뀐 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잖아요. 석 달 만에 바꾼 거. 석 달 만에. 근데 그 시점도 또 이제 이른바 접대 의혹이 제기된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수상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새벽 또 일찍 일어나시더라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유심을 교체하고 이 기기를 변경하는 방식이 되게 좀 특이하다. 유심 원래 이제 그 유심에는 기존에 자기 가지고 있던 전화번호, 그다음에 이제 자기 가입자 번호 이런 정보가 들어 있는 거고 무슨 카카오톡 메시지라든가 이런 중요한 것들은 사실 기기에 있는데 지금 지기현 판사의 교체 방식이
유심은 그대로 갖고 있고 기기만 이제 바꾸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숨기고 싶었던 게 기기 안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추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좀 들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좀 이제 처음에 바꿨을 때 구속 취소 결정이 들어왔을 때 네. 바꾼 부분도 물론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예. 실직 날 수도 있으니까 예. 옛날 게. 근데 과거에 또 우리가 사법농단 사태 때 보면 주요 사건에 대해서 왜 대법원장의 어떤 그 기류, 대법원의 수변의 기류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행정처 간부들이. 그게 다 이제 일선 재판장들 또는 일선 법원장들 통해서 전화로 다 전달하고 이런 부분이 드러났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또 뭐 신영철 대법관이 그 형사수사부장이 있을 때 예전에 예. 그 촛불 집회 그 집시법 위반으로 그 기소된 여러 그 시민들 이거 한꺼번에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또 행정처와 또 전화한 내용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그 부분도 사실은 좀 그런 의심이 가긴 가죠. 뭔가 그 시점에 뭔가 또 전화를 받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좀 휴대전화 교체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고 네.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니까. 예, 수사 근데 좀 제대로 문제는 될것 공수처 수사 중이긴 한데 사실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 이제 샤오미 그 레드미 노트 네. 샤오미 핸드폰을 또 썼더라고요. 주변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샤오미 핸드폰을 쓴다. 그런 거 그것도 참 하여간 이채로운데 그 전에 이제 그걸로 바꾸기 전에 핸드폰 이게 남아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중요한데 그렇죠. 남아 있지 않다면 지금 공수처 수사가 벽에 부닥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진단도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그 맥락을 알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래요. 이게 그러니까. 교체했다는 행위 자체로는 이거 수상한데 이 정도를 추단할 뿐이지 그렇죠. 뭘 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뭘 했는지 알려면 뭘 숨겼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 정도의 무리수를 뒀다면 좀 남아 있겠어요, 많이 그게? 없다고 보는 게 사실이겠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감사 동안에도 아마 그 예전 같으면 휴대전화 임의 제출 요구를 보통 하거든요 판사한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요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전혀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뭐 그러니까요. 그 어제 발표 내용 보면은 휴대폰을 뒤져봤다 이런 얘기 없죠. 사람들 얘기만 듣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그 술자리 동석하고 술집 사장하고. 그러니까 말만 듣고 이제 어제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좀 그것도 뭐 하루 만에 바로 신뢰를 잃게 됐고 대법원 그 판결도.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 부분은 공수처 수사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전후 과정을 보면 결국은 이제 그 민주당이 제보했던 그 제보자. 네, 제보자가 이제 공처 수사에 얼마나 그 적극 협조해 주느냐. 맞습니다. 사실 이게 결국은 남아 있는 관건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제보자와의 관계라는 게 일회성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현직 변호사로서 한 15년 전 막 그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니 그 맥락이라는 걸 당사자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사건 향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죠. 즉 객관적으로 뭐 사진이나 이런 게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뭐 다행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제한적이기 때문에 진술로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래서 다시 논란이 불집혀졌는데 이래 가지고 지금 내란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 어떤 그렇죠. 혐의 네. 공판을 제대로 진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렇죠.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그래서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이 수사를 정말 마무리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 국민 신뢰가 그 당부에 따르지 않더라도 그 결과에 따르지 않더라도 과연 이 절차상 이 판사가 하는 게 맞느냐는 물음표는 점점 커지지 커질 것 작아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법원 인사나 이랬을 때 좀 자연스럽게 교체를 하고 이런 방안도 법원이 근데 고민하지 않을까. 법원이 지금 뭐 지금까지 이걸로는 조사 결과로는 뭐 징계할 수 없다고 해버렸으니 재판장 교체를 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교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당장 무슨 액션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사법부에서.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윤석열 피고인의 구속기한 만료가 이제 1월 18일인가 오는데 예. 그 전에 1심을 끝내겠다고 이제 의지를 밝혔잖아요. 지기현 판사가. 12월 말까지 이제 공판 끝내겠다고. 끝내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에 선고를 하겠다 이제 그런 의지를 밝혔는데 지난번에. 근데 지금 상황은 점점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더 이제 그 공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이 많이 좀 이 생채기가 났어요. 이 재판 자체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신뢰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그 민주당이나 이런 데 이렇게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구속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내란 특검이든 어디든 추가 기소가 좀 그렇죠. 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기대하는 것 예,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특검 이건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지금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새로운 혐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구속 기간 연장은 충분히 가능하다. 예. 예,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판부가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절차적인 문제. 오히려 저는 그 역대 저 여러 가지 어떤 중요 사건의 재판부에서 이렇게 논란이 됐던 특히 판사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경우는 별로 기억이 없는데. 없어요. 거의 예. 찾기 그렇죠. 어려운 광경이죠. 보통 예. 수사 과정에서의 좀 무리한 정도, 수사라는 거에 그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표면 위에 나오는 검사들이 있었을 뿐인데 판사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저감되는 광경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판결이 나오고 나서 판결에 대해서 이제 도저히 그렇죠. 받아들이기 힘들 때 그때 재판부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이런 건 봤지만 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 특히 부장판사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되는 경우는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첫 단추부터 하여튼간 이상하게 꿰져가지고 이게 뭐 이 그게 사건이죠. 구속 취소 결정부터 네, 그거부터 시작해서 하여튼간 엄청나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항소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읽어세요? 저는 필요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희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유무죄를 다툴지부터 이제 사건을 전략을 짤 때 임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계획을 짜고. 그런데 무죄 받으셔도 반드시 기계적으로 검찰이 항소하니까 2심까지는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했던 사건에서도 이거는 1심에서 무죄를 받고 무죄를 쓸 때는요. 유죄 판결문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판사분들이 판사의 이익으로 유죄 판결 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무죄는 이유설시를 왜냐하면 공소장과 다 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세하게 판사가 공을 들여서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항소심에 갔을 때 뒤집어지는 비율이 어제도 이제 통계치가 나오다 한 5% 정도인가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검찰은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거의 그냥 무조건 항소를 합니다. 무죄를 네. 받으면. 습관적 항소입니까? 습관적 항소예요. 그거는 저희가 그냥 용인을 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인한테도 사건 설명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 항소를 하면 변호인은 좋은 거예요. 똑같은 법리를 그대로 현출시켜서 신급 때리니까 수임료를 한 번 더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사법정의 절차에 맞느냐. 그리고 상고는 약간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윤중천 사건 피해자는 이게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는 좀 괘씸죄도 좀 있었고 뭐 이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상고까지 가더라고요. 이거는 네. 증거 능력의 문제였는데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는데도 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당사자한테. 저 김학의 접대했던 그때 그 피해자. 그렇죠. 그 사건이 검찰이 있었죠. 상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미국은 사실은 헌법상으로 이게 1심에서 무죄가 나면 검찰이 항소하는 건 금지가 돼 있죠. 이정유형 그래요? 금지. 그렇죠. 1심에 무죄 나면 항소를 못 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헌법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항소제도가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원래 피고인 입장에서 그 막강한 그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이 그렇게 공권력을 이용해서 날 기소를 했는데 내가 만약 1심에서 유죄가 나면 나한테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나면 항소를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많이 사실 옛날부터 제기됐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 무죄가 나도 2심, 3심까지 가다 보면은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비용대로 들고 그다음에 그 재판 기간 내내 뭐 그 고통스러운 게 얼마인데.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복직도 안 돼서 그래서 엄청나게 그 생계 문제도 있거든요. 그 재판 기간 동안 내내 뭐 가족들의 여러 가지 또 경제적 상황 이런 게 안 나빠지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은 잘 지적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개편 방향도 미국식 도입 이런 걸로 전망을 하세요? 그렇게 한꺼번에 가기는 아마 또 저항이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3세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소송도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아마 쉽게는 안 됐지만 검찰이 이제 그 2심을 1심에서 무죄가 났을 때 항소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좀 엄격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검찰 내부에서 그래요. 그런 것들을 도입하면은 가능한 문제죠. 근데 이게 공소청으로 바뀌는 거하고도 좀 연동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그럴 수 그렇죠. 있겠네요. 공소 유지를 그건. 기본적으로 공소청에서 하니까 그렇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의 실무에서는 그러니까 기소가 끝난 이후에 공소 그러니까 공판 검사들은 사건을 잘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검사님 저희가 조율만 해주시면 증인 신문 사항도 저희가
작성해 드릴게요라고 했을 때 오케이를 하면 저희가 써드리기도 해요. 검사 증인신문을 써준다고요? 예, 예. 피고인 변호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피해자일 때. 아, 피해자일 예, 때. 피해자일 때. 피해자일 때. 예, 조율만 하면, 이게 본인이 오케이만 하면, 뭐 음. 싫다는 검사님도 계시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공소유지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항소했을 때 법조인이라면 판결문을 들여다 보면 뭐랄까요, 가닥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항소해도 한번 승산이 있다. 근데 이거 너무 꼼꼼해서 이거 항소해도 소용이 네. 없다. 이거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검사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런 실무에서의 그런 분위기를 정착시켜야지. 그냥 100% 무조건. 이거는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제도는 아닌 거죠. 근데 그럼 변호사 시장이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무죄 받았으니까 한 번 더 하는구나 이런 네. 생각을 내심적으로 안 하진 않아요. 대신 수임료 단가가 올라갈까? 처음에. 네, 근데 단가를 올리는데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까도 의원님 짚어주셨듯이 변호사 네. 시장이 포하고 그렇죠. 그거 올리면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겠죠. 네. 예. 아, 가격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거군요. 그런 네. 그런 것도 있네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러면 저 변협이나 이런 데서 반대하겠네요. 그러면. 그럴 검찰 수도- 동호회 이런 데는 앞장서서 반대하겠죠. 네, 그러겠죠. 검찰은 네, 반대할 그런 거예요. 데서는 참. 이것도 어차피 다 이 밥그릇은 문제예요. 밥그릇 문제. 밥그릇이죠. 네. 이게 전형적인 밥그릇인데. 이런 문제가 제도 바꾸는 게 예. 밥그릇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그죠?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역측면. 그래서 만약에 뭐 항소, 상고가 만약에 줄어든다면 대법관 증언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 어차피 뭐죠? 형사만 있는 게 아니라 민사도 있고 사실 민사가 많거든요. 민사 같은 경우는 민사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민사로 그럴 수도 있죠. 민사 사건은 또 점점 늘기도 하고 사건 자체가 완전 과부하여서 민사는 또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판결도 쓸 수 있어요. 형사는 안 되는데 네. 아유 우리가 봤더니 이거 요건도 안 돼. 그냥 기록도 안 보고 쟁점 판단도 안 하고 그냥 끝. 그럼 3심제의 마지막 단계가 완전 유명무실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70%가 넘나 이래요. 거의 60-70%대라서 그걸 안 받으려고 전직 정관을 선임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형사 사건의 항소 상고가 줄어든다고 해서 대법관 그 정원을 늘리는 이슈가 잦아드는 것까지 가기에는 이거 좀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이걸 꼭 두 분께 여쭤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쭤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김계리 변호사가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가 한데 하나로 밥을 제때 못 챙겨 먹어서 라고 하는 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보셨죠? 봤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그 법정에 들어가서 취재를 해보면 항상 그 이제 예전에는 그 이른바 오후 6시 이후에도 재판을 많이 했거든요. 길어지니까 공판 이제 길어지면 그 경우에 항상 그 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밥은 저녁은 어떻게 준비가 됐느냐 이런 부분을 다 그 물어봐요. 그 경위한테나 아니면 병사 쪽에 물어봐서 그거다 조치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뭐 구치소에서 밥을 준비해서 가져온다든가 네.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 교도관을 불러 들어와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글쎄 잘 이해가 저는 안 가는데 뭐 밥을 다 챙겨주긴 한다. 예, 그렇게 판사가 또 챙기라고 하고 예. 그런 경우에 근데 예. 지금 뭐 그리고 사실 재판도 많이 안 나왔잖아요. 이분은 그렇죠. 이 피고인은 그래서 이런 주장하는 게 물론 뭐 전혀 뭐 없는 사실을 뭐 얘기를 변호사니까 그래도 김계리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이 얘기가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재판이 10시에 시작이 되면 뭐 이제 출정 시간하고 이런 거 따져보니까 6시부터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아침밥 못 먹지. 그다음에 뭐 재판이 길어져서 막 하면은 그 구치소에서는 저녁밥을 4시 반에 먹는데 저녁밥 놓치지. 이 논리거든요. 맞습니다. 밥 때문에 재판을 못 나간다는 얘기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듣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저희가 유튜브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유튜브 채널에서 네. 나온 얘기고 끝난 사건도 얼버무려가지고 애매하게 이야기를 해도 당사자가 막 항의한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지금 제 사건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채널이 아닌 거예요. 본인이 이런 심지어 진행 중인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대리하고 있는 본인이 변호를 하고 있는 당사자를 매우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네. 부적절하다. 그리고 사실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KBS 단독 보도를 보면 헌재이긴 했지만 12,000원짜리 헌재 변론 진행될 때. 할 때는 그리고 짚어주신 대로 저녁 식사나 이런 거는 어쨌든 챙기게끔 다 이 룰이 되어 있는데
건빵이랑 라면을 먹고 그렇게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재판에 나갈 수 없다라는 논리로까지 비약을 하는 이 상황, 이게 제대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인가 대단히 의문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단식 투쟁은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식사 투쟁은 처음 들어봤어요. 거의 식사투쟁이죠. 이 그죠? 정도는. 예. 밥을 먹어야 돼서 재판 못 나간다. 이거잖아요. 딱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참. 하여간 자 상상 이상의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모든 상식선을 더 초탈하는 느낌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은. 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이건 좀 쓸데없는 질문인데요. 그 고기류 있잖아요. 고기류가 당뇨에 도움이 되나요? 안 되는 건가요? 저희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신데 그렇다고 고기 자체를 끊으라고는 하지 않고 고기도 이제 살코기 위주로 먹으면 뭐 나쁘지 않고 이런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저기 조금 전에 헌재 변론할 때 그 인근 식당에서 계속 밥 먹었다 12,000원짜리 근데 메뉴 보니까 제육볶음, 찜닭, 불고기 다 이런 것이어가지고 아니 왜냐면 당뇨 때문에 좀 나가서 영양식도 해야 된다고 보석 신문관에서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당뇨식.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이게 도움이 되나 어떤 근데 궁금해서. 이렇게 양념이 번복된 고기류는 먹는 건 좋진 않죠. 그런데 당뇨에? 절제하고 뭐 이렇게 먹는 건 근데 왜 아니죠. 그렇게 먹었대요? 그냥 맛있는 게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예, 특별 도시락을 시켜서 먹은 걸 보면. 그러니까. 참. 저는 가끔 이렇게 쓸데없는 거에 궁금해서 쓸데없는 거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할까요? 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